삶에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혜 디렉터 윤한석 목사입니다. 자, 메르스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죠? 참 쉽게 잡히지 않네요. 자, 우리 인간은 사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편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또 경계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손 씻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과도한 불안은 사실은 건강한 몸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 트인 공간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안 좋은 세월이지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메르스도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로 본인이 아프신 분들이나 또 가족을 잃은 분들, 이런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시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정직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굳이 정직. 굳이 정직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제목은 굳이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굳이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가? 참 이거는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굳이 정직이라는 말 속에는 정직하면 안 좋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목사로서 참 아쉽습니다. 목사로서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만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 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 정직한 삶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런 거짓에도 큰 위험이 있지만 극단적인 정직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떤 신이 만들 때 이 최초에는 그 선이라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악이라는 플랫폼도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는 플랫폼과 악이라는 플랫폼이 서로 이 상충하면서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도 이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상당한 위험성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려운 주제니까 가벼운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은 좀 정직하게 지내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조금씩 하면서, 아니면 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몸으로 직접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해보면 직접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정직한 쪽, 거짓말을 하는 쪽, 어느 쪽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몸으로 관찰한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미션이 있었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관찰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했는지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직한 사람들 중에서 대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미션이었죠. 많이 없었죠. 예, 정직해서 대성한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럼 대성하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서 그 난관을 뚫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꽤 있었습니까? 자, 이것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 목사에 힘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직한 삶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에 이 성공 사례, 정직해서 성공한 사례를 이제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뭐 기업에서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일들에서 정직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다른 정직도 많았습니다. 정직 3개월, 정직 1년, 이것도 진짜 정직한 거 그 단어만큼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참 바른 정직도 많지만 그만큼 정직 3개월, 감봉 얼마, 정직 1년 이런 단어들도 동일한 숫자로 찾아진다는 거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이제 찾았던 정직한 기업 중에 하나가 중고차를 이렇게 파는 회사였습니다. 정직함으로 참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잘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유명 대기업, 그런 대기업에서 하는 중고차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과 앞으로 정말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지, 정직만으로 대기업의 온갖 방해와 술책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지켜봐야 될 참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이렇게 잘 되면 유명 대기업에서 나쁜 공작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직한 기업이 망하거나 잡아먹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그 한 대기업에서 1인 디자이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인 디자이너가 이 오랜 시간 머리를 짜고 짜내어서 만든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곧이어 출세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업 사장이, 그 대기업 기업 사장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참 대단한 게요. 그런 대기업들은 그 1인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중국에 이제 그 어떤 회사에 이제 그 제품을 맡겼죠. 그러면 이 대기업은 바로 그 1인 디자이너가 맡긴 그 회사에, 그 공장에 바로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회사는 나쁠 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나온 제품이 그 1인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과 질과 모양과 하여튼 모든 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소비자들은 그냥 대기업의 브랜드 네임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동일한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 내버린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직한 기업, 정직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앞에 예로 나온 사람은 매스컴이라도 탔죠.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 사업가들, 정직한 사업가들은 다 망하고 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그 기업이 설 수 없도록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네가 나한테 대들었지? 나는 어떻게 너에게 돌려주는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기업 총수가 좋은 기독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젊었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글쎄요입니다. 뭐 일단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그 말 제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사실 뭐 며칠만 대화해보고 이래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한 3년 정도 관찰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들이 묻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복 주시잖아요. 특세한다고 좀 피곤해요. 특세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줄임말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용어가 기독교적이고 그렇다 해도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정말 녹아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해도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절대 남의 것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약자의 것은 더욱더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1인 디자이너, 그 1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그냥 빼앗았다면, 그 빼앗으면 분명히 빚더미에 나 앉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 절대 뺏지 않습니다. 서로 계약을 맺고 혹은 정식 자기 회사에 디자이너로 등록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품을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장도 열어주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찾아냈던 것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은 생각보다 정직한 음식점이 꽤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착한 식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생정보통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또 아주 싼 가격에 식당이 나오는데 재료는 원산지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적어서 또 좋은 그런 식당들이 나옵니다. 그 생각해보면 참 어려울 텐데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죠. 예. 또 어떤 분들은 꽤 부자로 사는 그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어떤 기업적 요식 업체들이 그들과 만약에 경쟁을 붙고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직만으로 이룬 그런 아름다운 가게들이 참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형 유통업체에서 반값 치킨 그리고 반값 피자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 대기업들이 사실 불공정하게 골목 상권까지 다 잡아먹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들과 경쟁할 때 착한 식당 그리고 정직한 식당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이 정말 경쟁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 세상이라는 플랫폼에 정직이라는 무기가 과연 정말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정직한 게 맞는데
자, 그렇게 정직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정직이 최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의 플랫폼 속에서 최종적으로 정직이라는 것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과 정직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직과 세상이라는 이런 필드, 장에서 서로 맞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리 정직이라는 것을 들고 간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 고민입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강의했던 것들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짓말의 결과는 분명히 너무나 안 좋습니다. 잘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의 결과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명제가 꼭 정직의 결과가 좋다는 명제와 필요 충분 조건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안 좋으면 정직은 좋은 거다, 이 말이 똑같은 뜻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서로 다르게 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직이라는 툴과 거짓이라는 툴이 반반이라는 말이거든요. 알죠? 반반? 예. 그럼 우리는 뭘 택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뭘 택할까요? 혹시라도 거짓이 한 60% 정도의 성공률을 갖는다면 정직을 택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정직이 한 70%는 돼야 타락한 본성이 그걸 자연스럽게 그래도 정직이라는 걸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덤벼볼 만한 가치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지겨우시죠? 저도 지겹습니다. 아이, 그냥 뭐 목사 그냥 정직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뭘 그리 따지냐 이거죠. 그렇죠?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따져야 합니다. 이 분명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실천할 때 진짜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약하면 사실 실천도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직을 택했다가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거짓을 택했다가 삶의 에너지를 허비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직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굳이 정직이라는 또 나약해 보이는 정직의 무기를 택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아직도 젊지만 대학생들을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중앙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자양강장제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타 예수, 박하 예수 이런 거를 나눠줬습니다. 이제 그런 스티커를 프린트해서 한 500개씩 나눠줬거든요. 요런 것들을 몇 차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야, 이번 시험 기간에는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뭐 완전 순수한 의미에서 잠 깨라고, 잠 깨서 지치고 지루한 시험 기간에 잠시나마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라고 이제 그걸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맞습니까?
맞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나누어 줬던 비타 예수, 바카 예수 이런 거 다 공짜였습니다. 진짜 공짜였습니다. 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든지 취했던 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반사 이익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거죠.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공짜가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요. 나가니까 공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지나니까 또 잘 나온다고 공책을 한 권 더 줬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짜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진짜 다 공짜였습니다. 저같이 비판적인 사람이 그깟 공책 2권에 제 인생을 교회에 맡겼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공책 2권 줬던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아무도 제가 그 공책 2권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냥 재미입니다. 재미. 그냥 교회가 세상에 재미를 하나 던져준 겁니다. 공짜로. 그런데 슬프게도, 대단히 슬프게도 이제는 이런 거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공짜를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분명한 이 마케팅 전략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교회 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공짜같이 준다고 해서 실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세상이 커지면 진짜 공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받으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도지? 계속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회는 이런 거 더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선행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이도 줍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버린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서요. 굉장히 재밌죠? 줍지 마라. 제가 한 번은 이제 미용실을 지나면서 바람에 넘어져 있는 수건 건조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결국 내가 넘어뜨린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세우지 않는 게 좋겠다. 넘어져서 뭐 그 빨래를 다시 하든 말든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게 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길 잃어버린 아이들 길을 찾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아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이 위험하니까, 차들이 다니니까 손을 잡고 길을 찾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왜요? 목사가 얼마나 성추행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그걸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좀 비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용의자는 누구죠? 바로 그 지갑을 갖다 준 사람이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이런 일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지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찾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재미없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살맛 나는 사회, 재밌는 사회를 만들려면 정직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역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한 사회가 돼야 공짜가 생기고 세상에 의심 없이 재미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먼저 이 정직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게 문제죠.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갑갑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답답한 사람이 이 정직한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정직으로 실패해도 야 그래도 나는 정직해서 망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직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먼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 책에 이제 깨진 유리창을 가장 먼저 본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당한 일과 좀 비슷하긴 한데 새롭게 제가 구성해서 그냥 제가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이제 아침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 문을 열어야 되니까 문을 이제 열려고 하는 순간 그냥 그 문이 앞으로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비 일학이죠. 까마귀 날자 배가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 머릿속에 담임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 성격장애거든요.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 내가 너무 피곤해질 거다. 야, 이게 나중까지 정말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어린아이 머릿속에 든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자마자 그냥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늦게 다시 학교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말고 다르게 이렇게 그 그 문이 깨진 걸 보고 이제 알렸던 첫 번째 아이가 다시 있었겠죠? 그 아이를 선생님이 4교시 동안 계속해서 씹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맨 처음 이렇게 교실 문이 넘어간 것을 본 아이는 4교시 내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친구가 대신해서 야단 맞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선이라는 플랫폼을 마음속에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죠. 이 사람은 선이라는 기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맨 밑에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악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왔지만 그 기저에는 이 선이라는 플랫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 아이가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기저 플랫폼에서 충돌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아이가 너무 괴로워서 4교시가 마치자마자 선생님께 솔직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해 줬을까요? 그래, 내가 처음부터 넌 줄 알았어. 알긴 뭘 알아요. 왜 처음부터 말 안 했어? 너 때문에 내 꼴이 뭐야? 뭐가 됐어? 다음부터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온갖 위협과 저주와 나쁜 말을 다 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서 한 학년이 다 가도록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좋은 겁니다. 잘했어.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괴로웠는데도 솔직하게 자기가 맨 처음 발견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좋으려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정직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 선이라는 기저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할 때 힘들어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람 속에 이제 정직이 들어오면 그 기저 플랫폼 때문에 엄청난 활성화 에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사회가 변하지 않더라도 정직을 행하면 확실히 자기에게
에너지가 생기고 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친 정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앵그리 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탤런트 김희선 씨가 여고생으로 나왔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김희선 씨가 이렇게 아마 여고생 역할을 해서 비난을 덜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엄청 뭐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한 노숙자가 된 교감 선생님, 전직 교감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다니던 사립고등학교의 비리를 알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서 노숙자가 된 겁니다. 그 교감 선생님 말이 이렇습니다. 나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서 멈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직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냥 억울해도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의 대가가 노숙자라도 여러분들은 상관없겠습니까? 쉽지 않는 문제죠. 실제로 내부 고발자들 중에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사법부에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거고, 이 낙인 효과라고 아시죠? 낙인이 되어서 어떤 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적극적인 정직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건설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커미션이 많이 들어온다 합니다. 그럼 그 부서 전체가 뇌물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안 받는다고 말을 하면 받을 때까지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줄리안 어산지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위키리스크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미국의 비밀 문서들을 막 공개해버린 그런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금 신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몸 하나 둘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 에콰도르에 망명 신청을 해두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스노든이라는 사람은 혹시 또 아십니까? 미국 정보부가 모든 사람들의 통화와 감청을 그 통화를 감청하고 도청한다고 이 폭로해버린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카카오톡에서 이런 문제들, 감청의 문제들이 나왔죠. 스노든의 일로 미국이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는 어떤 상태일까요? 스노든 역시 망명 신청 중입니다. 모국을 떠나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산지나 스노든도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 개인적인 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걸 감안해도 그들은 지금 정직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정직의 대가가 무섭죠? 그렇다면 이렇게 목숨을 건 정직의 위험성을 우리가 과연 무릅써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저는 책에서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런 정직의 위험성을 무릅써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요.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 정직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정직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직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어떤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기독교 말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이런 정직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직의 위험성을 무릅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은 아름다운 관계를 남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친구. 목숨을 걸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남습니다. 친구와 남습니다. 이 줄리안 어산지가 영국에 잡혔을 때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누가 그 보석금을 내줬는지 아십니까? 전혀 줄리안 어산지를 만나지도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내서 풀어줬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지식인들 그리고 영화 감독들 이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모아서 보석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말하다라는 책을 쓴 김용철 변호사, 그가 이제 삼성과 싸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친하던 친구들은 삼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친구들이 짜잔 하고 나타났죠. 그들은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같이 걸어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구현 사제단이었습니다. 신부님들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다른 친구들이 나타난 겁니다. 큰 어려움이 오면 이 가짜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들만 남습니다. 정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일, 그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진짜 친구들,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남습니다. 그 관계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진짜 크리스찬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정직의 위험성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죠? 하나님은 잠언에서 그들을 끝까지 영원히 지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3번 정직을 실천해 봅시다. 이게 미션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해봅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관계라는 재밌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하면 얼마나 삶의 에너지가 줄여지는지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관계를 잘 못합니다. 특히 21세기 개인주의가 발전한 이 모더니즘 시대에는 정말 이 관계하기가 힘듭니다. 다음 시간에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생각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